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0강 사회복지조직의 사무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조직에서의 문서 작성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업무로 이해하는 사무관리 실제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서의 문서 작성입니다. 첫 번째로 문서의 의미와 필요성인데요. 각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인력이 서비스 제공 및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효율적 사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사무관리 기본인 문서 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조직에서 문서 업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의 문서는 우선 사업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문서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남겨서 상대방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 작성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조직 내에서 동료라든가 또 상사, 부하 직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직의 문서는 동일한 문서 구조고 또 내용 작성 및 표시 방식을 사용한다. 이 문서를 보고 작성한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조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에 기반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이런 말, 이런 것이 또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죠. 의사소통을. 그래서 따라서 어떤 업무이든 간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기한을 하고 또 품위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제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결제를 받으면서 문서로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제를 받은 후에 문서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 작성 관련해서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란 것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지침이나 또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가 기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그 다음에 풍의라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떠한 일의 집행을 시행에 앞서 가지고 결제권자에게 특정한 사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품의서라 그러는데요. 문서에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라는 것은 뭡니까? 이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하는 안건을 허가하거나 또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결재를 맡으러 간다, 뭐 결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이 결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위와 결재를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드렸고, 공무는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그런 서면입니다. 이 정도 용어를 아시고요. 다음 문서의 종류는 우선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공문서, 사문서가 있는데 공문서가 이제 중요하죠. 주로 정부에서 대내 공무 집행을 하는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격과 또 양식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 결재권자가 이 승인을 해야 된다,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결재가 승인하는 절차죠. 그래서 사문서는 개인의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는 공문서에서 법규 문서가 있습니다. 법규 문서는 헌법이나 법률, 대통령령, 또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입니다. 다음 지시문서는 훈령이나 지시, 예규, 일일명령, 행정기관이 하급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또 세 번째로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비치 문서가 있는데요. 대장이나 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민원문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허가라든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 요구하는 문서와 그 문서에 의해서 처리된 문서, 이것을 민원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는 이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종류에서 공문서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문서의 종류로서 기획서가 있습니다. 기획서는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상대방에 설득하는 형태의 문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는 특정 현황이나 상황, 연구 결과 등을 보고할 때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런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작성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업무 보고서 같은 경우, 또 출장을 나가면 출장 보고서, 회의가 끝나면은 또 회의 결과 보고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뭐 회사에서 영업 보고서라든가 또 결산 보고서, 각종 형태의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상부에 또 상급자에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용도죠. 다음 설명서는 상품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 가치, 작동 방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설명서는 그림이라든가 도면 같이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보도문은 정부, 기업,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작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그 홍보가 필요하다,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 가지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구별하면은 취재에서 쓰는 그 보도문이 있고, 조직의 입장을 외부에서 알리는 보도 자료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각종 매체에서 보도가 될 때 즉시성이 가장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여론 조성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소개서도 많이 적어 보시겠지만 자기소개서를 뭐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뭐 각종 취업할 때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직장에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개인 그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또 성장 과정, 또 입사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죠. 그래서 뭐 거기에는 이런 개인 성격 성장 과정 동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경력이라든가 또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기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거는 모든 걸 담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입사할 때 면접 같은 데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첫 문서 작성이 자기소개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면접 같은 거를 할 때, 취업 같은 거 할 때도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 핵심 위주로 좀 창의를 발휘했으면은 여러 가지 유리하다. 일반적인 사항을 그냥 뭐 베끼기 수준 하면은
경쟁력이 없겠죠. 이런 같은 경우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레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단체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 연락이라든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에게 사용되는 비공식적 문서지만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메일로 무언가를 알릴 때 이제 해당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는 이 메모라는 게 있는데 업무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일을 기록하는 글이죠. 메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각종 업무와 부딪힐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 상황, 이런 것을 정확하게 메모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그 업무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작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를 왜서 작성하며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그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이 동원된 문서는 그 대상이라든가 또 목적, 시기를 포함하고 기획서와 같은 문서는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좀 체계가 잡히고 일목요연하고 또 근거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관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육하원칙을 지키면서 문서 그 작성을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원칙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우선 첫째,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쓴다. 그래서 한자라든가 외국어, 외래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데요. 꼭 원어 전달의 의미가 분명할 때, 그런 게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글 다음에 뭐 가로하고 한자나 외국어, 외래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과 단락을 좀 적절하게 배분한다.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그런 내용이 유사한 그런 내용이 담으면은, 그래서 또 다른 내용으로 좀 바뀔 때는 단락을 해서 새로 번호를 부여하고 이래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긴 같은 경우에는, 긴 문서 같은 경우는 간단한 표제를 붙이면은 읽기가 편하겠죠. 또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원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문서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문서 작성의 원칙을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시간은 적대 분우는 이제 24시각제에 따라서 숫자로 표기하는데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몇 시 몇 분 이건 생략하고 쌍점을 찍는다 이거죠. 몇 시 몇 분 이거죠. 쌍점을 찍고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직사각형 용지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항목이 또 여러 가지 나뉘잖아요.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번호를 항목 간에 순서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처음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큰 거로 1, 2, 3, 4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이 바뀔 때는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반가로 1, 그 다음에 반가로 가나다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양가로 해가지고 1, 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 원표시한 1하고 가의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순서로 이 기재를 해가지고 항목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런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113,560원 이렇게 숫자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문서는 반드시 금 21만 3,560원 이렇게 괄호를 하고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문서의 서식의 경우에는 서식은 이제 글씨의 어떤 크기라든가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해 가지고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별도의 기한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한문과 시행문으로 가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산 등록번호라든가 각종 문서에도 다 들어가죠. 접수 등록번호기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서식에도 공문서 서식은 생산 등록번호, 접수 등록번호, 수신자, 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라든가 상징, 마크,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해서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뒤에 이제 문서를
기한해 가지고 시행할 때도 이런 그 행정기관의 각각 기관의 로고라든가 상징, 마크, 홍보 문구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문서의 기한입니다. 문서의 기한은 우선 기한문 같은 경우에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제 문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필요할 때는 결제를 받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접수 문서를 처리할 때, 또 지시사항을 보고할 때, 그래서 법령에 따를 때도 있죠. 그 다음에 기한하기 전에 기한 내용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한 목적에 맞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말만 활용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 기한문이 길어지면은 설명 자료를 붙여서 이해를 돕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한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는 사람,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과 사전 좀 조율해서 충분히 조율해서 작성하는 것이 오해가 없고 좋다. 그래서 공식적인 전자모서로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은 이제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또 기한문에는 행전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의자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그 기한문은 결제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한문을 수정하거나 기한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기관, 보좌기관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데요.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통상 그 개선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수직선으로 상하관계 어떤 개선을 표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에 실장, 국장, 과장 이런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보좌기관이라는 것은 막료 참모 조직입니다. 통상 수평선을 이루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막료 참모로서 무슨 담당관 이런 것으로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한문 내용이 그런 행정기관 내에 또 여러 그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문을 그 내용 자체가
그러한 다른 보조기관이나 또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보조기관이나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기관이나 보조기관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하문을 또 수정을 하거나 또는 기하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기하문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문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두문과 본문, 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문 제일 머리 부분이죠. 두문은 행정기관명과 또 수신으로 구성됩니다.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백에는 행정기관의 로고라든가 또 상징, 마크, 홍보문구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없는 내부 결제 문서, 이런 내부 결제로 표시를 하죠. 보통 이제 품위할 때 내부 결제로 보통 많이 하죠.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거,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수신자가 있는 경우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게 되겠죠. 괄호 안에는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표시를 하죠. 괄호 해가지고 무슨 과장, 무슨 담당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에 발신명의 다음 줄에다가 수신자명을 쭉 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제목과 내용, 붙임으로 구성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제목, 내용, 붙임이다. 본문이. 그래서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이라고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붙임하고 만약에 2가지다 1 해가지고 해당되는 항목 쭉 적고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그 다음 항목을 적고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는 한 글자 띄우고 끝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냥 붙임이 없을 때는 본문 마지막 자에다가 한 글자 띄우고 끝자 표시하면 되고 붙임이 있으면 붙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목 내용을 쭉 제목을 적고 또 거기에 대한 몇 부 딱 적고 점 찍고 한 글자 띄우고 끝자 표시를 하고 되고 내용이 만약 오른쪽 한계선에 닿았다. 그럼 그 다음 줄로 와서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표시를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가 작성되면은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그 표시를 하면 되고 표의 만약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표
그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에 이하 빈칸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문은 발신 명의와 또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또 서명, 생산 등록 번호, 접수 등록 번호, 시행일과 접수일,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또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와 공개 구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괄 기한이랑 또 있는데요. 오늘 뭐 참고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기한하려는 여러 문서 내용이 이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기한문으로 일괄 기한하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뭐 이한 이래가 쭉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각각 다른 생산 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동명의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신명의에는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맨 위에 표시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의는 바로 밑에 표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동일 직급인 경우에는 부처청의 순위대로 표시하고, 동일 직급이 아닌 경우에는 상위 직급의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부터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한 종이 문서를 수정기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고 아주 경미한 이런 같은 경우는 수정기한을 할 수 있는데요. 수신한 종이 문서인데요. 이때는 색깔이 다른 글자로 간략하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수정기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결재입니다. 그 문서의 결재는 결재 규정에 따라서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하는 행위로,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이 결재가 나야지 이 문서로서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선례는 또 어떻게 했는지, 또 현장 또 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또 나가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그 필요한 그런 정보 같은 걸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한을 그 내용을 다 담고 조금 전에 문서 작성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어떤 체제에 따라서 또 작성을 해가지고 결재권자한테 상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권한은
그, 기관장이나 그 부서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그 결재권자가 결재가 남으로써 그 문서로서 성립되는 것이죠. 물론 또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서 꼭 그 행정기관장이나 해당 그 기관장이만 다 결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서 그 또 정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요 사항은 나중에 최종 그 결재권자 해당 행정기관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정결을 할 때는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배당자 그 서명한 데다가 정결이라는 걸 딱 표시를 하고 정결 권한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결재를 하는 것이죠. 또 뭐 대결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결재권자가 뭐 출장이라든가 부득이 어디 멀리 떠나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결하고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서명은 남들이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성명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관이나 또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이나 또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그 보조기관이나 또 보좌기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 정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모든 업무를 행정기관장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기관 보통 보조기관에 그 위임 정결이 많죠, 사실. 네? 그래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 정결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결재자가 출장이라든가 휴가 등으로 결재할 수 없을 때는 직무 대리자가 대결한다. 그래서 결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결 이런 대결할 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평소에 이 충분한 이 합의가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행정기관 간에 그런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정결 권한을 줬다 해가지고 그 정결권자가 특히 이제 보조기관 뭐 무슨 뭐 과장 뭐 이런 게 많은데 과장 국장 뭐 실장 이렇게 쭉 있는데 만약 그거를 정결 어떤 중요 사항 같은 거가 미리 어떤 합의도 없고 그냥 그 최종 그 행정기관장이라든가 기관장이 몰랐을 경우에는 다른 또 후속 조치라든가 행정이 어떤 연결성이 안 되거든요. 계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사소통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은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잘못하면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담당자도 전문가지만은 그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기한자가 그 기한한 것이 결제 그 보조기관이라든가 또 보조기관이라든가 그 기관장 이런 데를 거치면서 그 본인이 생각 못했던 것, 기한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잘못된 규정 적용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결제 과정에서 무수히 걸려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담당자 기한도 물론 뭐 전문가가 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관계 규정에 맞는지 또 그 현장 답사가 필요하면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선례도 또 보고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초안을 잡으면서 무수히 서로 의사소통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기한이 될 수 있고 좋은 문서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 대결 같은 경우도 상급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주에 또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서 결제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은 우선 그 형식적 측면에서 요건을 갖췄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부서 담당 사항인지 자기 부서가 맞는지 또 협조를 얻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는 또 협조를 얻는데 협조 부서의 의견은 반영되는가, 또 절차가 어긋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또 수신자, 발신자 표기가 정확한지, 또 재반 이런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 규정 같은 경우에도 그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협조를 기해야 됩니다. 어떤 그 개헌할 때 관련 규정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규정에 어긋나는 기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거는 뭐, 그 사회복지인력 같은 경우에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기관 규정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문서의 결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제권자의 서명을 하고 그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그리고 위임 정결 시 정결하는 사람의 서명날에 그 정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또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이 서명란에 대결이라고 표시한 후에 서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문서의 처리인데요. 그 행정기관장 같은 경우는 문서의 기한이라든가 또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이런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업무관리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또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하고, 또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시행할 때 뭐로 결제를 이제 중요하게 결제를 받은 문서로서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신자에게 도달되고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런 확인한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도달됐나 안 됐나. 이게 대민 이런 그 서비스 이런 걸 하면서 문서로 보냈을 때 지금 어떤 그 노인이라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수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각종 서비스에 관한 그 문서, 또 기관 그 홍보라든가 기관 시설 이용에 대한 그런 홍보 안내, 또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안내하는 경우에 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우편물이라 이런 거를 제때에 본인이 수령을 해가지고 그 읽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그 담당자가 그런 어려운 데는 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자가 문서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제대로 문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언제 어떤 그 가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고, 그리고 또 항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또 복잡한 절차가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런 게 사회가 지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나중에 사회복지 인력으로서 사회복지 그 현장에서 직접 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서를 성립해 가지고 수신자에게 이렇게 도달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를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보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건 아니죠. 소극적인 행정이죠. 그죠? 뭐 중요 사항 갔으면은 전화도 좋고, 응? 또 그런 그 우편물 같은 데 가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그렇게 그 우편물이 쌓여 있고 제대로 그 인지도 못하고, 그런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그 본인의 권리 이걸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된 거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시민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그런 적극적으로 수신자에게 그런 그 안내라든가, 특히 불이익적인 요소 이런 게 들어간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그런 그 수신자에게 도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문서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하게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그 밝히고 있지 않으면은
그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산 문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 등록 번호로 부여해가지고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제 문서 중에서 발신해야 할 문서는 이제 시행문을 작성하여 발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신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 우편이나 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신해야 되겠죠.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서 문서를 발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수신, 발신하는 경우에 문서 보안 유지와 또 위조, 변종, 분실, 그 다음에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제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서를 결제할 때는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그런 발신 방법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서, 그리고 이렇게 문서가 2장 이상이 돼 가지고 순서라든가 연결관계를 이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거, 2장 이상 이루어진 문서, 그 중에서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 다음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또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쪽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 등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에서의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조직에서의 문서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서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각 기관의 의사소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서로 해서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자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를 핵심 위주로 아주 간결하게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체계에 맞춰야 되는 건 또 당연하고 규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을 비롯한 각 조직에서는 조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에 기반을 두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어떤 업무이든 간에 먼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기한을 하고 또 품위를 통해서 이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째, A 복지관의 신입사회복지사 채용 업무 그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신입사회복지사 채용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 해당 부서에서 신입사회복지사의 채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한을 해야 되겠죠. 신입사회복지사에 대한 채용 계획을 기한한다. 담당자가. 그래서 사회복지사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거죠. 다음은 품의를 해야 되겠죠. 결재자의 결재를 득한다 이거죠. 결재자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문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권한이 있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재가 끝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재가 끝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재가 되기 전에는 문서로서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A 복지관 그 결재권자에게 채용 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승인해 달라. 이런 그 신입사회 복지사를 채용하려는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재권자의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부응이라는 것이. 그 다음 네 번째로 담당 팀은 이제 채용 계획 기한에 명시된 내용으로 채용 공고 거제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즉 내용은 각 대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채용 관련 공문을 발송한다. 이런 일을 한다 이거죠. 담당팀에서는. 그러니까 신입사회복지사 채용 계획이 품위로 올라가지고 결재권자 결재가 나면은 제 문서로 성립되기 때문에 담당팀은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래서 그 채용 계획 안에 당연히 그 신입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그런 공고, 또 공고를 게재하고 그런 그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또 이를테면 각 대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이런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으로 발송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대학에서는 대학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공문을 접수하고 그 해당 사항을 해당자에게 공지를 해야 되겠죠. 대상자인 학생들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공지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것이죠. 이것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동규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기관명이 표시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신, 요까지가 두문이 되겠죠. 다음 제목과 내용, 붙임이 본문이 되겠고, 다음 발신명의하고 그 이하 기한자, 검토자, 결재권자, 또 협조자 그 시행, 뭐 이 주소, 홈페이지 주소 포함해서 연락처 뭐 이런 것이 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은 우선 두문인 행정기관명하고 수신은 이제 표기하고, 제목은 그 내용에서 가장 함축적이고, 그 제목만 보면은 이 문서의 내용이 뭔지 윤곽이 대강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함축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제목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1 하고 그 다음 항목은 가가 되겠고, 이제 그 다음 항목은 방가로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항목 나올 때는 방가로 가나다라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가로 1, 또 온가로 가나다라 하고, 그 다음에 원형기호로 또 1, 2 가나다라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1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 목적하고 방가로의 1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업무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하고 소요 비용을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비용은 금 11만 3,560원 이렇게 하고,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하고 금 11만 3,560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할 것이 많아서 붙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붙임 해가지고 1.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하고 한자 띄우고 끝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붙임 2개 있다면 1, 2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신명의에서 그 명의란 마지막 자가 가운데 오도록 직인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문에 그 기한자라 또 그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 직급, 서명, 처리과명, 연도별 일련번호, 또 시행일, 그리고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 그리고 행정기관명하고 발신명의는 물론입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걸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바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공문 예시는 살펴봤고요. 교재에 그 사회복지과에서 그 공문 예시가 있는데요. 그 111쪽하고 112쪽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11쪽에 대학 사회복지과 공문을 보면은 우선 문서 번호를 적고 시행일자 적고 수신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확인처 이제 여기에 보낸다는 거죠. 제목은 본과 졸업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에 관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보통 보낼 때는 인사를 하죠. 1. 기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2. 우리 대학 사회복지과 졸업자인 000 졸업생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대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 바입니다. 이렇게 하고 3.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떤 궁금사항이 있을 때 이제 문의를 하라고, 자격증 관련 문의사항은 실습조교 000 가로하고 연락처를 줘가지고 가로 닫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음 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결제를 해가지고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예시가 되어 있는데, 교재에 그 112쪽에 보시면은 그 기관 방문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 요청건인데요. 역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공공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제목은 기관 방문 요청의 건 해가지고 가로하고 인터뷰가 가로 닫고 1. 기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2하고 우리 대학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기관의 본과 학생의 기관 방문을 요청하오니 저희 학생이 현장에서의 알찬 배움을 익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래에서 1. 일시, 그 다음에 2. 목적은 과제를 위한 인터뷰 요청이겠죠. 그 다음에 3. 방문 인원은 총 몇 명이다 해서 이름, 학번, 연락처 이렇게 해서 결제를 받아서 공문을 이제 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관련 업무로 이해하는 사무관리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업무 절차를 이제 도식화 해놨는데요.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과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공문을 그 두 개를 예시자료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기관하고 또 대학 조직에서 문서를 통한 업무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교재는 그 113쪽에서부터 쭉 이제 그 118쪽까지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우선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기관하고 대학 사회복지학과로 많은 공문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도 상당히 필요한데요. 그 관련 업무 진행 절차를 도식화하는 걸 살펴보면은 첫째 그 사회복지기관은 이제 실습 지도 계획을 확정을 하죠. 해가지고 그 실습생 모집 공고 및 공문을 발송하고 또 학생이나 학교에 실습문을 해서 실습생이 오면은 실습생을 면접을 해서 실습생을 확정 및 통보를 합니다. 누가 실습생이 적임자다 이렇게 아주 확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학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 지도 계획이 확정돼서 통보가 오면은 공문을 접수를 해서 학생들한테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실습생 의뢰 공문을 학생 신청서를 첨부해서 해당 기관에 사회복지기관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사회복지기관의 실습 지도 계획 확정 및 실습생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각 연도 실습 지도 계획을 확정한 후에 실습생 모집 공고를 기관 홈페이지나 또 사회복지 포털 등에 게시를 합니다. 또 각 대학으로 실습생 모집 공고 및 관련 공문을 발송하죠.
그래서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이 공고를 보고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실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114쪽 예시를 보면은 이제 공공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매년 동계, 학예임, 학예 사회복지 실습생 모집 공보 요청해가지고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니까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 단락이 바뀐 거니까 3 해가지고 본 복지관에서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 기술을 함양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학예 사회복지 실습생을 동계 사회복지 실습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하고 1. 모집기간 2. 실습기간 3. 모집인원 4는 실습비용 5는 신청 서류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나누어야 되니까 항목을 신청 서류는 실습 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거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출 방식은 이메일 줬으면 가능하다든가 그다음에 6에서 문의는 공공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 000팀장 가로하고 연락처를 적어주고 가로 닫아야겠죠. 그리고 붙임에서 실습생 모집 홍보문 일부에서 한자 띄우고 끝에서 그 공공장애인 종합복지관장 그 명의로 보내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직인도 생략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결문은 공공장애인 종합복지관장하고 담당, 협조, 시행, 접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결문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사회복지과 실습 신청은 학생들이 각 기관에 실습을 신청할 경우 기관에서 요구한 신청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신청서 외에 실습생 의뢰 공문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대학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이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기관에 공문이 접수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쪽에 보면은 대학사회복지과의 실습생 의뢰 공문 예시가 있는데요. 또 이제 문서번호 시행일자 다 하고 제목하고 실습생 의뢰에 관한 건 함축적으로 이제 제목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 내가지고 기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고 2. 우리 대학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년도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서 몇 학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의뢰하오니 실습생이 알찬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현장 실습에 관한 문의사항은 역시 실습조교 누구누구하고 가로하고 연락처를 적고 가로 닫고 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이 생길 때는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도모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래하고 실습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몇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실습 인원은 몇 명이다. 3회가 실습생 이름,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첨부는 실습 신청서 몇 부 이래가지고 한자 띄우고 끝에서 공공대학 사회복지과 명의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최종 실습생이 확정되고 실습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관은 기관 방침에 따라서 신청서를 심사 및 실습생 면접을 진행해서 각 기관도 실습생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학교 및 학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죠. 이처럼 조직에서는 문서에 기반하여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조직의 각 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직에서 정한 규정의 수행 여부를 우리 조직의 문서를 통해서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117 페이지를 참고해 가지고 118에 있는 그 예시에 의해서 이 공문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문 작성을 실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공문 작성의 실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의 사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조직의 문서 작성에 있어 기한문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기한문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두문과 본문, 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10강 사회복지조직의 사무관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